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난번 제가 임서에 관계해서 두 번 내가 말씀을 드렸죠. 임서에 대해서 이야기 나온 김에 한 5차례에 걸쳐서 임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글씨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글씨를 쓴 다음에 자기가 쓴 글씨를 한번 점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글씨를 배울 때는 혼자서 쓸 때도 있겠지만 선생님께서 써주는 보통 체본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경우가 대체로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원법첩하고 선생님께서 써주신 체본하고 자기가 쓴 글씨 이 세 가지를 전체적으로 잘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점검이 잘못되면은 안 되면은 글씨를 아무리 써도 그만큼 느는 속도가 줄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점검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임서를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은 글씨를 쓰는 데 있어서 크게 세 단계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필획입니다. 필획은 제가 이때까지 거의 5년간에 걸쳐서 각 서체마다 운필을 어떻게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왔죠. 그래서 필획은 어느 정도 되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 그 다음에 그 글자의 짜임새, 결구에 대한 이야기가 중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글씨를 공부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획질입니다. 필획 또는 획질. 필획이 얼마만큼 잘 되었느냐는 거죠. 이것이 되고 난 뒤에는 이 필획을 가지고 엮어 짜게 되는 거죠. 글씨를 만들게 됩니다. 이것을 서에서는 결구라 그래요. 결구 짜임새입니다. 결구가 되고 여기에서 한 단계가 더 나가면은 전체적인 관점을 보는 장법이라는 이 단계로 공부를 해 나가는데, 지금은 이 단계에 있어서 글자 하나하나에 나타나는 세부적인 짜임새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글씨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이 결구에 대한 것이 상당히 비중이 많이 차지합니다. 서예 공부에 임서에 있어서 결구의 문제가 거의 수치적으로 본다면 거의 약 한 80% 정도를 이상을 차지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장법은 어느 정도 짧은 기간에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결구는 상당히 많은 서체가 있기 때문에 이 결구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한다는 것이 서예 공부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써가지고서는 결구가 이렇게 쉽게 빨리 개선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글씨 공부를 하는데 이 임서라는 것은 모범적인 필체를 가지고 그 사람의 글씨를 쓰는 방식을 따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이 모범 답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범 답안이고, 모범 답안을 어느 정도 가깝게 따라가느냐 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우리가 연습을 통해서 점점 모범 답안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서예 학습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법첩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체본이 이렇게 있고 내가 쓴 것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되도록이면은 처음에는 해동력이 잘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써준 체본을 가지고 글씨 공부를 한 다음에 이것이 어느 정도 체득이 되면은 원법첩을 보고 직접 글씨를 쓰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선생님께서 써주시는 체본은 어디까지나 참고사항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선생님이 써준 체본을 가지고 내가 글씨를 쓴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입니다. 그냥 써가지고 이렇게 보고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게 되면은 글씨가 빨리 발전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학교 낼 때
수업 시간에 공부한 사항을 시험을 치지 않습니까? 시험을 치게 되면은 만약에 70점이 나왔단 말이에요. 70점이 나왔으면은 이 30%를 잘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르면은 이 70점이 나온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임서를 하고 연습을 한다는 것은 실수가 어떤 곳에서 실수를 했느냐를 확인하는 거거든요. 이 잘못된 점수를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잘못된 부분 30%의 잘못된 부분을 빨리 보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시험을 쳤는데 A라는 학생은 뭐 90점을 받았어요. 근데 90점을 받은 학생은 자기가 잘못한 10점을 확인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70점 받은 학생은 이 30%의 잘못을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보완이 되면은 다음에 시험을 칠 때는 이 학생은 또 90점에서 95점도 먹을 수 있겠죠. 근데 이 학생은 95점 이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시험 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못된 것을 빨리 잡아서 그것을 빨리 보완해 나가기 위해서 자기가 쓴 글씨를 보고 무엇이 잘못된 것을 점검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글씨를 초보자인 경우는 글씨의 위치를 잡는다든지 짜임새가 굉장히 서툴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크게 봐서 초학자들의 기준으로 봐서 글씨 임서를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 봐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째, 글씨를 하나 쓰려고 하는 한 글자가 있겠죠. 한 글자에 있어서 제일 처음에 쓰는 글자가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첫 번째 쓰는 글씨가 전체 글씨의 기준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글씨 크기는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글씨의 중심점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글씨마다 중심점이 각기 다 틀리기 때문에 같은 글자라 하더라도 쓴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중심점이 이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글자의 상한선과 하한선, 저한선과 우한선의 전체적인 글자의 성격을 봐서 이 중심점을 잡는 것이 굉장히 사실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글자의 키가 어떠며 폭이 어떠냐를 파악을 해서 어느 시점에서 시작을 하면은 중심점이 잘 잡히겠느냐 하는 문제죠. 자, 그래서 이러한 점을 제일 처음에 관심을 둬서 붓을 함부로 대지 말고 잘 살펴서 글자의 구조에 따라서 잘 살펴서 첫 번째 획을 잘 찍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해서와 행서, 초서, 전서 그걸 중심으로 하는데 해서와 전서, 행서, 초서는 중심선이 세로가 됩니다. 다만 예서는 중심선이 가로가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예서는 제외하고 해서를 중심으로 한 행초, 전서를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 지점을 잡는 것을 그것을 어떻게 잘 잡혔느냐를 신경을 써가지고 구심점의 이동을 잘 살펴서 첫 번째 획을 잘 찍어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쓰고 난 다음에 내가 쓴 글씨가 종이에서 전체적으로 좌우에 어떻게 되느냐를 살피는 거죠. 한자만 쓰면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이 8자의 글씨를 쓰게 되면은 이렇게 칸이 있으면요. 내가 쓴 글씨가 여기에 중심선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 중심선에 글씨마다 성격이 틀리겠죠. 이렇게 조금 길쭉하게 되는 글씨도 있을 수 있고 넓적하게 되는 글씨도 있어요. 글씨는 글씨 따라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 중심선에 글자의 중심이 왔느냐를 한번 파악해보는 것이 1차적인 관건입니다. 어떤 글씨는 위쪽으로 올라가고 이쪽에 있는 것은 위쪽으로 올라가고 여기 있는 것은 왼쪽으로 밑으로 떨어지고 이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자기가 쓴 글씨에 좌우 상한선을 그어가지고 그것이 이 중심선이
전체가 잘 맞아 들어갔냐를 한번 보는 것이 제 1차적인 관점입니다. 자, 그래서 중심선이 잘 잡혀 있느냐는 거죠. 상하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하보다도 상하는 좀 잘못되게 하는데 중심선이 왔다 갔다 하면 전체적으로 볼 때 구조가 불안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중심선을 잘 파악하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첫째가 중심선, 두 번째가 뭐냐면 글자의 크기를 보는 것입니다. 글자의 크기. 글자의 크기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몇 프로 정도에 넣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것도 글자의 해석인 경우에 글자의 구조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중심선은 같은데 이렇게 되는 글씨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약간 납작하게 오는 글씨도 있어요. 자, 그래서 글씨의 외곽선을 이렇게 있으면 하늘천자가 이렇게 됐단 말이죠. 하늘천자가 이렇게 썼으면 이 상한선과 좌한선, 하한선, 우한선 한번 꺼보세요. 이렇게 꺼가지고 중심이 잘 맞고 전체적인 이 여백이 어떠냐를 살피는 것입니다. 어느 글씨가 너무 커졌다든지 너무 작아지면 역시 전체적인 로 볼 때 균형이 안 맞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두 번째로 글자의 크기 어느 정도의 비율로 칸을 차지하고 있느냐, 어느 정도 여백을 남겨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서는 낱 글자의 하나하나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복잡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가서는 필액의 세부적인 필액을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는 거죠. 이것은 세부적인 필액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글자마다 긴 핵이 있고 짧은 핵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굵기도 다르고 각도도 다르고 글자의 간격도 글자의 획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하늘천자를 이렇게 들까요? 하늘천자가 이렇게 있으면 가로 꺾기를 두 개 껐는데 두 개의 획의 가로 꺾기가 굵기가 틀리고 길이가 틀리고 각도도 틀립니다. 그런 점입니다. 이 하늘천자를 쓰는데 이거 두 개를 똑같이 쓰면 재미가 없죠. 그래서 조화롭게 쓴 글씨를 우리가 보고 글씨를 그대로 익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획의 길이 문제, 그 다음에 굵기, 가로획을 두 개 끊는 경우에 위에 있는 획은 짧고 굵게 하고 아래에 있는 것은 가늘고 길게 해야 조화롭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길이가 어느 것이 긴가를 한번 봐야 되죠. 길이라는 것은 서에서 보통 장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장단. 그 다음에 획의 굵기가 있죠. 너무 굵기가 똑같이 쓰면 그것도 재미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어느 것이 더 굵으냐 하는 것을 서에서 이야기할 때 조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조세, 굵기. 그 다음에 이 획이 해서인 경우에 수평이지 않죠. 약간 우측이 올라가는 것이 해서입니다. 그래서 각도가 약간 이렇게 있단 말이죠. 이 각도의 문제를 서에서는 뭐라 하냐면 사정이라고 해요. 사정. 사는 기울었다는 뜻이고 정은 바르다는 뜻이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또 뭐냐, 글씨의 획과 획 사이의 거리를 보는 것입니다. 이 획과 획 사이의 거리, 요건 비교적 간단하지만은 가로획이나 세로획이 많을 때는 획과 획 사이의 거리를 좁으냐 넓으냐를 상대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격을 보는 것을 서에서는 소밀이라고 이야기해요. 소밀. 손은 성글다는 뜻이고 밀은 빽빽하다는 뜻입니다. 어떤 획은 붙이고 어떤 획은 떨어져 있느냐를 살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 이 네 가지 관점에서 획과 획 사이의
그 관계를 잘 따져서 내가 쓴 글씨가 뭐가 잘못됐느냐, 길이가 어떠냐, 굵기가 어떠냐, 경사가 어떠냐, 간격이 어떠냐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2번에서 나온 크기 있죠. 크기를 서에서는 배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글씨를 하나 잘 쓴다는 게 이게 정말 손재주라고 생각하면 잘못입니다. 여러 가지 신미함이 있어야 되고 굉장히 구조적인 역학적인 이런 센서가 있어야 좋은 글씨를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크게 봤을 때 글자의 크기, 대소, 길이, 장단, 굵기, 조세, 경사, 사정, 그리고 소밀 이렇게 5가지 관점에서 자기가 쓴 필획을 선생님이 써준 것을 하고도 비교해보고 원법첩하고도 한번 비교를 해가지고 내가 법첩에 있는 것보다도 길이가 길어졌느냐 짧아졌느냐 또는 굵어졌느냐 가늘어졌느냐 경사가 올라갔느냐 아니면 내려갔느냐 사이 간격이 넓으냐 좁으냐를 한번 점검을 해 보는 거죠. 어떻게 점검합니까? 이런데 한 가지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이 써준 거는 화선지 전체를 보면 15cm 곱하기 15cm죠. 여기에 선생님이 써준 글꼴 체본이 있죠. 그 체본을 내가 보고 100% 크기로 그대로 내가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쓴 다음에 선생님이 써준 글씨하고 내가 써준 글씨하고를 여러 가지 관점에서 한번 따져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그냥 눈으로 봐서 되는 게 아니고 자하고 각도기하고 콤파스가 사실 필요합니다. 저는 초학자들한테 지도를 할 때 이것을 준비를 하라 그래요. 얼마만큼 잘못됐느냐를 본인이 직접 재보고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써준 체본은 이래 됐는데 내가 써준 체본은 이렇게 됐단 말이죠. 자, 이것이 모범 답안이라고 볼 때 내가 쓴 것이 몇 점이냐 하는 것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Acm라고 하면은 내가 쓴 게 Bcm란 말이죠. 그러면 Bcm 나누기 Acm 하면은 이 나오죠. 퍼센트가 나오죠. 그러면은 이것이 내 점수가 됩니다. 뭐 0.95 이래 나오면 95점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굵기도 재볼 수 있고 각도도 각도기로 재보면 내가 각도가 너무 많이 올라갔다 덜 올라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끼 야자 같은 경우는 이 가로획이 굉장히 사정의자 일반적인 가로획부가 아니고 아주 오른쪽으로 굉장히 사횡이라 해서 상당히 많이 올라가요. 이 야자를 이렇게 써가지고는 이게 안 어울리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각도기를 이렇게 대가지고 각도를 한번 재보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몇 도냐 하는 것을 한번 재가지고 내가 쓸 때는 한번 내가 쓴 것이 몇 도냐를 한번 재어봐서 수치화했을 때 자기 점수를 자기가 스스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할 때마다 매번 하는 것은 필요 없겠지만은 몇 번 쓰면서 특별한 글자 한두 글자를 잡아서 한번 실측을 해가지고 여러분 선생님 핸드폰에 계산기가 있지 않습니까? 자로 한번 재가지고 각도나 길이나 굵기를 재가지고 한번 점수를 내보면은 내가 지금 어느 정도의 수준에 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은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면은 그런대로 재미도 있습니다. 왜? 정확한 점수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원법첩이나 체본을 가지고 글씨를 쓰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험으로 보면은 100% 오픈 테스트 아니겠습니까? 100% 오픈 테스트인데 그것을 100점을 맞지 못한다면 좀 문제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법첩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빨리 많이 쓰고 빨리 쓰려고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정확하게 관찰한 다음에 글씨를 쓰고 쓴 다음에 자기의 수준을 한번 수치적으로 계산해 보는 것이 아마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우리가 글씨를 쓰는데 이 법첩 있지 않습니까? 이 법첩은 글꼴이죠, 그죠?
글꼴인데 이 우리가 법첩을 보고 붓으로 글씨를 쓴다는 행위는 음악으로 비유하면은 자 피아노를 한번 해봅시다. 피아노 치는 사람이 처음에는 뭐 봅니까? 악보를 보고 치죠. 음악에서의 악보가 서예에서 쓰는 법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음악도 악보를 보고 철학하면 잘 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가 필요합니까? 연습이 필요하죠. 박자관념이 있고 길이관념이 있죠. 뭐 2분음표, 4분음표 그죠? 어떤 것은 세게 하고 어떤 건 약하게 하라는 것이 서예하고 원리가 똑같습니다. 어느 정도 음을 길게 늘어뜨리라 하는 것은 획을 길게 쓰라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음악하는 사람이 악보를 보고 처음에는 천천히 더듬거리면서 치겠죠. 정확한 음을 친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음의 길이를 연습을 하고 연습을 아주 많이 해서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악보를 보지 않더라도 눈을 감고서라도 그 악보대로 연주하는 것을 우리는 일상에서 음악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서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보고서도 잘 못 쓰지만은 그 법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공부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 법첩을 덮어도 그 글씨에 가깝게 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점을 여러분께서 참조하셔서 글씨를 쓴 다음에 점검을 해보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